지난 편에서 우리는 영조의 반세기 통치와 탕평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세 가장 어두운 그림자,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1762년 윤 5월, 창경궁 선인문 앞마당의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곁에는 11살의 어린 새손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울며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훗날 정조가 됩니다. 그는 이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83세로 승하했습니다. 25세의 세손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즉위 첫날,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조선 정치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효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노론 벽파에 대한 정치적 도전장이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의 즉위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위 직후 궁궐 안에 자객이 숨어들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적들을 한꺼번에 숙청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다져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가 바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1776년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의 표면적 목적은 역대 국왕의 어제와 어필, 즉 왕이 직접 쓴 글과 그림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자신이 직접 이끄는 왕실 싱크탱크로 키우려 했습니다.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은 이미 노론 벽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바깥에 새로운 지식 권력을 창출한 것입니다. 정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남인, 소론, 그리고 조선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차별받던 서얼들을 규장각에 불러들였습니다. 서얼이란 양반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고위 관직에 오르기 어려운 신분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 4명의 서얼 학자를 규장각 검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4사람은 검소사거리라 불리며 후대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 각각의 이야기는 조선 지성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박제가는 청나라를 4차례나 방문하며 선진 문물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도라와 북하기를 저술했습니다. 북하기에서 박제가는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수레와 배를 활용한 상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유득공은 발해고를 지었습니다.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최초로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선구적 업적입니다. 이덕무는 방대한 독서량으로 책 속의 벌레, 즉 간서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글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박학한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이 청년 학자는 정조의 눈에 들어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초계문신 제도는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선발해 규장각에서 집중 교육하는 정조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조는 친히 이들을 시험하고 직접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군주가 신하와 함께 공부하는 전례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규장각의 또 다른 성과는 방대한 출판 사업이었습니다. 정조 제위 24년간 규장각에서 출판된 서적은 수백 종에 달합니다. 정조는 중국과 일본의 서적도 적극 수입했습니다. 규장각은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지식 집적소가 되었습니다. 규장각의 학문적 토대 위에서 실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실학이란 성리학의 공리공론을 비판하고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한 학문 운동입니다. 실학자들은 토지제도 개혁, 상공업 진흥, 과학기술 발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200년 후 근대화 논쟁의 원형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조는 탕평책을 강화했습니다.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여러 당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조는 남인의 영수채 제공을 영의정으로 중용했습니다. 노론이 지배하는 조정에 남인을 배치함으로써 균형을 추구한 것입니다. 1782년에는 장용일을 설치하고 훗날 이를 장용영으로 확대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친위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기존 군사 조직이 붕당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다면 장용영은 왕권을 직접 뒷받침하는 새로운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모든 개혁 중 가장 웅장한 것이 시작됩니다. 바로 수원 화성의 건설입니다. 1789년 정조는 양주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했습니다. 이것이 화성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묘를 현룡원으로 격상시킨 정조는 수원을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닌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품었습니다. 화성 건설의 핵심 설계자는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화성 설계를 명했고 정약용은 놀라운 속도로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약용은 중국의 건축서 기기도설과 여러 성과 관련 자료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설계를 완성해냈습니다. 그의 가장 빛나는 발명은 거중기였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수백 킬로그램의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거중기 덕분에 공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10년이 걸렸을 공사가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1794년 1월, 화성 공사가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37만 명이 넘는 인력이 이 거대한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공사에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원된 모든 공사 인부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공역에 동원된 백성은 아무런 대가 없이 노동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부역이라 했습니다. 정조는 이 관행을 거부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공사 과정은 화성성역의궤라는 방대한 기록서에 남겨졌습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된 놀라운 문헌입니다. 화성성역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기록 문화의 위대함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화성의 건축 양식은 단순한 전통 방식의 답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성과 기술을 흡수하면서도 조선만의 독창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 독창성의 상징 중 하나가 공심돈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구조물로 군사들이 안에서 총구멍을 통해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원천을 가로막는 숨은 화옥문은 군사방어와 치수 기능을 동시에 담당했습니다. 7개의 홍해문 위로 물이 쏟아지는 장관으로도 유명합니다. 왕이 수원을 방문할 때 머무는 화성행궁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당시 지방 이궁 중 가장 규모가 큰 행궁이었습니다. 1796년 9월, 화성은 완공되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성곽은 지금도 수원 시가지를 웅장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화성을 건설하며 새로운 도시를 꿈꾼 정조는 같은 시기 경제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상업은 시전 상인들의 동무대였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물자를 공급하는 대가로 금난정권이라는 독점 특권을 누렸습니다. 금난정권은 한마디로 독점 판매권입니다. 시전 상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 즉 난전 상인을 단속하고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한양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면 시전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 아래서 한양의 물가는 시전 상인들이 좌우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생활물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1791년 정조는 신해통공을 단행했습니다. 왕실 조달 핵심을 담당하는 유기전 6종류를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입니다. 유기전은 비단, 명주,
삼배, 무명, 종이, 어물을 각각 취급하는 6개의 시전입니다. 왕실 조달 물자를 취급하는 이 6종류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신해통공의 주창자는 채제공이었습니다. 그는 상업진흥을 통해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정조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해통공 이후 한양의 상업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억눌렸던 사상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상인 계층이 급성장했습니다. 경강상인들은 한강을 무대로 전국의 물자를 유통했고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도 한양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신해통공은 조선의 전통적인 억상 정책으로부터 벗어난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상업자본의 성장을 공인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은 학문과 경제를 넘어 법률에도 미쳤습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사형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3번 이상 다시 심리하는 삼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정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흠음신서를 저술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형사법 개혁서였습니다. 1785년 정조는 흩어진 법전들을 통합한 대전통편을 편찬했습니다.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통치의 일관성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1795년 윤 2월, 정조는 대규모 행차를 단행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화성에서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차에는 무려 5,663명이 동행했으며 행렬의 길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실 행차 중 하나였습니다. 행차 과정 전체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되었으며 행차 모습을 담은 팔폭병풍 그림 화성원행도도 제작되었습니다. 화성행궁에서 열린 회가변은 성대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앞에서 직접 춤을 추며 장수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 잔치에 화성 인근 주민 800명 이상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별도로 선물도 하사했습니다. 낮에는 화성 일대에서 무과 시험이 열렸고 정조는 직접 활을 쏘아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장용영 군사들이 화성 성곽을 수천 개의 횃불로 밝히며 야간 군사 훈련을 시연했습니다. 이 장면은 야조도라는 그림으로 전해집니다. 정조는 현룡원을 찾아 오랫동안 참배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마치 드디어 이 도시를 완성했습니다라고 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행차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화성을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선포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분석합니다. 정조는 실제로 화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거나 화성을 제2의 수도로 삼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역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8세였습니다. 죽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편지를 쓰던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설은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노론 벽파에 의한 독살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개혁의 의지와 함께 불안의 그림자도 엿보입니다.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정적이었던 노론 벽파가 일시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즉위 직후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장용영을 해체했습니다. 정조의 군사적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채제공은 사망 후 관직이 추탈되었고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시파 핵심 인사들은 1801년 신유박해를 통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신유박해는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조 개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를 학문의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엄신서는 지금도 동아시아 행정학의 고전으로 읽힙니다. 그의 저서들은 정조가 꿈꾼 개혁의 청사진을 글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개혁의 설계도였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허용되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묻습니다.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정조의 개혁에 한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권 강화를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신분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조가 쌓아 올린 학문적, 경제적, 제도적 토대는 이후 세대에게 중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화성은 과학과 예술, 철학이 결합된 18세기 조선 문명의 정수를 담은 기념비로 오늘도 수원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규장각의 책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이어져 지금도 한국학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의 통공으로 활성화된 상업경제는 19세기 내내 성장하면서 조선이 근대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 이후의 조선은 그 가능성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불씨는 꺼지고 세도정치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선의 국정을 손안에 쥐었습니다. 민생은 피폐해지고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정, 군정, 황곡이라는 세 가지 세금 체계가 모두 부패하여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백성들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1862년에는 전국 70여 곳에서 임술 농민봉기가 동시다발로 터졌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의 마지막 개혁가가 등장합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의 폐해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왕권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과 시대인식은 정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세국정책, 그리고 조선의 문의강제로 열리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척화비에 새겨진 싸우지 않는 자는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시대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